본인들 사이하고 캠프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아주 조용한 척하는데 정중동 싸움이 세게 붙을 것이다. 그건 경쟁 관계인데 그러면 아니 그건 근데 뭐냐면 당연히지. 이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진흙탕까지 간다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글쎄. 그냥 흙탕물 좀 튀기는 정도겠지.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증의 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예. 근데 안희정은 지금 안 거쳤는데 네.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제 안희정 까는 글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캠프에서 예. 안희정 후보를 검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SNS 수사대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건 시민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극렬 문바들이 하는 거지. 극렬 문바 그다음 극렬 안바가 붙다 보면 캠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기에는 후보자들이 잘 정리해야지 그런 거는 뭐. 아니 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진흙탕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이 낮아요. 뭐 이명박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이 정도지. 진흙탕이 되려면 뭐 그 정도는 애교지.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4명 있다더라, 뭐 사생아가 있다더라 이런 게 진흙탕이지. 금괴 숨겨놨다더라. 김종남을 죽인 게 사실은 나였었다. 금괴 얘기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수준 아니잖아. 13위도만요. 뭐가? 문재인 후보가 금괴 3개 보유량을 200톤? 200톤? 그러면 이번에 대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후보, 당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추세를 보면. 예. 지지율 자체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조사했을 때. 예. 안희정 지사가 지금 20%에 육박한 걸로 나오잖아요. 돌파한 것도 있고. 하여튼 20% 수준에 걸쳐 있어요, 지금. 예. 문재인 대표는 30%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격차가 별로 크지 않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이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거기서도 올라갔지만 중도층에서도 올라가고 바른정당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당 무슨 한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도 무당파층 이런 데서도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격차가 좀 크게 있는 편.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쪽에서는 격차가 좀 크게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합리적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집행부가 이 경선 규칙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도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이 당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좀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해나간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보다는 이제 상식과 원칙,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꽤 커져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그런 점이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경선 규칙이 나온 걸로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희정이 나가든 문재인이 나가든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적어요. 2002년도는 대세론 후보였던 문재인, 노무현. 이인재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오고. 그때는.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는 넣으니까 일부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노무현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그게 엎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누가 나가도 그냥 다 이기는 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후보 자체가 누가 나냐. 어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보다 둘 중에 누가 나가도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나가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가 나가야 이기나 이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나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예. 아하. 그러니까 갈등도 심하게 안 갈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1등 후보가 더 젊은 사람이고 2등 후보가 나이가 더 많으면 이번에 내가 해야만 되니까 무리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등 후보가 미래가 창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아닌 거지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희정 후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쪼다야 나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지. 그리고 실제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알아요. 봐요. 대통령 후보 뭐 혜성처럼 누가 나타난다고 떠들었지만 네. 대통령 후보는 1, 2년에 안 만들어져요. 잘.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뜬 것 같지만 그분은 그전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선호도가 나오던 분이에요. 큰 대규모 선거에서. 부산시장도 득표율이 40% 가까이 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불리한 지역에서도 30, 40% 30%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 수도권 큰 선거에 여론조사를 넣으면 1등 하는 걸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뜬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명박이가 제일 이상한 거죠. 이명박이야말로 제일 짧은 기간에 뜬 거잖아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손학규 씨 책임이죠. 그런가요? 손학규 씨가 탈당 안 하고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수도권하고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되고 4대강은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녹조라 때도 없죠.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탄핵돼서 끝났어.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오셔가지고 이쪽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도 이명박 정권을 세워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전두엽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그때 만약 손학규가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안 나왔으면 이 벙커도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손학규 씨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당시에 손학규계를 자임하던 정봉주, 정청래 그 몇몇 그 몰지각한 인사들이 있어요. 또. 거기 있어요 그냥 전병헌. 아이 진짜. 이해찬 총리는 탈당했잖아. 그러고 나도 그때 당을 떠났지. 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탈당했어요? 네, 조용히 혼자 당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해찬 총리는 선언하고 나가고. 2008년 1월 달에 그냥 조용히 제가 더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조용히 떠났는데 사람들은 대구 출마하니까 무서서 가려고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별로 욕 안 하고 보내줬어요. 저를. 네, 나가는 저를 향해서 침 뱉지 않고 그냥 보내줬죠. 네.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그 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제3지대를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일부에서 잠깐 썼었는데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나 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개혁당하고 참여당하고 2002년서부터 두 번 하신 거잖아요. 개혁당, 참여당, 국민참여당을 2010년도에 제가 국민참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거고. 그 김어준 총수가 그때 저주를 퍼붓죠. 제가 지지율이 한 15% 대선 후보 지지율이 있을 때니까 이제 국민참여당을 가면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3%가 될 거다. 국민참여당 지지율로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지. 자, 저 양반을 좀 분석을 해주죠. 안철수. 그건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요. 안철수 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맞아요.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어가지고 약간 무리 든 거는 있는 것 같아.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박아무개라고 있어. 친구라기보단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정치권에서는 다 친구지 뭐. 전에 김아무개 사귈 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죠. 그때도 이상했지. 그때부터 삐딱선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감옥 갔잖아.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누구예요,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아니, 그쪽에서는 여길 잘못 싸면서 감옥 갔다 그래.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그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업계라는 데가 이 업계가 되게 쌀벌한 데거든요. 그 상당히 전문 직종 아니에요? 아주 전문 직종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공정거래 관행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도 그걸 깨달았는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이 정치인은 다른 업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내 주변에도 있거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네, 아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생성이 내 진영에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런 거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당 만든 게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는 큰 실수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요. 합리적이지 않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선 전략으로서는 불합리한 선택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 신당 할 때 반대를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사수파. 그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비례대표들 가겠다는 사람 징계해서 다 보내주겠다. 몇 명이 남던 열린우리당에서 남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예전에 벗어나 보신 경험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고생만 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의원들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뭘 하든 그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가는 그거에 정족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대의원들 다 참여 독려해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당을 하나 잘 만드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간 건데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대통령이 되려면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큰 당에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저한테 만약 안철수 의원이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재인이 실족을 하거나 자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당대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다 보면 내 차례 오니까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 욕심이 아니고 2등을 못 버텨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2등을 못 버티는 생각보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금차섭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가장 잘못된 증세가 왕자병이다. 저는 그러니까 2등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인상비평이고 왕자병 이런 거는 인상비평이고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왕자병. 그게 아니 나 지금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당에서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2등 3등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거 못 견디는 참아가는 게 거지. 정치거든요. 그걸 못 견뎌요. 내가 왕자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재명 현상도 그렇고 지금 안희정 현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될 수도 있어. 작전 쓰고 기획하고 재주를 부려서 꼼수를 쓰고 줄을 잘 쓰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 대통령은 유권자 이겨내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논평을 보면 문재인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바꿔야 돼. 안희정 이걸 바꿔야 돼. 무슨 또 누구예요? 이재명 이걸 바꿔야 돼. 안철수 온갖 입 달린 놈들이 다 한 소리씩 해요. 그러면 그게 장단이 어떤 거는 자진몰이 장단이 어떤 건 국거리 장단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 듣다 보면 진보는 진보 쪽에서 한 소리하고 보수는 보수 쪽에서 한 소리하고 노동자 농민 기청단체에서는 거기서 한 소리하고 지식인들은 또 딴 소리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안 변해요. 50 넘은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못 바꾼다고. 김문수. 손학규. 그거는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재밌어. 이런 거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내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모양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중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 대선 때는. 네.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샌더스가 수십 년간 정치를 했지만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다가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눈길을 줬잖아요. 미국 네. 시민들도. 그런 네.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 네. 뭐 성경 얘기를 빌자면 잠을 자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는 스카웃 되는 거고 예. 잠을 자버리면 못 데려가는 거야 신랑이 와도.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중이 발견하면 딱 스카웃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생각을 이제 판단착오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걸 했더라면 그러면 대중들이 안철수를 다시 재발견해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게 이용당한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남에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 단 분들은 만세 불렀지 안철수 덕에. 예. 그렇지만 아, 안철수 씨는 안철수 씨도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지역에서 또 30몇 명 되는 정당을 만들어낸 공적이 있지만 예. 대선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 거예요. 소수정파의 후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여튼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예. 그건 전혀 도덕의 잣대를 제일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봐요. 대선 후보의 꿈을 갖고 있었다면. 예. 그냥 정치 혁신의 꿈이 있었다면 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나는 뭐 양당 구도를 허무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건데 이게 목표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목적 합리성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전략으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봐야죠.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천이라고 봐요. 저는. 원인은 친구 잘못 만나서. 뭐 다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그래도 본인의 선택에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선은 끝까지 레이스를 걸겠죠. 그렇죠. 누구하고 단일화한다거나. 그거는 뭐 최소한의 자존심이고 내가 본선에 가면 국민들이 나를 발견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보는 것도 좋죠. 문재인 후보한테는 유독 자신감이 있어요 또. 문재인 후보와 1대1로 하면 난 무조건 이긴다. 아니, 그건 뭔 놈의 자신감이야. 그 전에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손학규. 이길 수 있는 거로 나오던데. 아니 그거는 안희정 후보가 모르죠. 뭐 페이스메이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차차기는 없다. 차차기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정치인들은 자기의 목표를 그대로 날 것대로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레이스는 끝까지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게 뭐 과거 같이 무슨 야당들이 다 힘을 모아야 겨우 선거를 해볼 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제 아래에서부터 단일화나 연합을 하라는 대중적 요구가 나올 텐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접을 경우에 그 표가 반반씩 간다고요. 여론조사표를 그렇죠. 보면. 보수 진보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1등이면 변수가 되는데 1등이 아니면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요구도 없는 거거든. 무슨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해라 이 요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되면 거기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뛰어도 괜찮지 뭐 그 사람 걸리고 뭐 그래도 뭐 괜찮겠네 이렇게 되니까 여유 있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봐주는 거니까 그런 과거와 같은 단일화를 하라는 도덕적 압력이 없어요 지금. 그런 판국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되면 끝까지 안 뛸 이유가 없는 거죠. 고향 사람들 얘기를 좀 하셔야죠. 고향 사람들 뭐.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바른정당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 얘기할 만한 가치나 있는 당들인가? 그분들이 국가는 무엇인가 이 책은 사볼까? 절대 안 보지. 정북 좌빨이 쓴 책을 왜 봐? 그래도 책을 꿀팁을 주면 이게 유시민 작가의 책을 보면 우리가 또 집고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은 안 가질까? 그 사람들 책 잘 안 읽어요 근데. 한때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그거는 시험 보는 거. 시험을 잘 보는 재주. 시험 보는 재주가 있는 거죠. 시험 보는 재주하고 지적인 거하고 같지 않아요. 시험 잘 보는 능력과 공부 잘하는 게 또 좀 다르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시험 잘 보면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못 그러잖아요. 알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럼 난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봤냐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아니 안 원래 했겠지.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경원하고 극단적으로 대비되잖아. 오늘 갤러리 백화점을 갔더니 응. 어떤 아줌마가 정봉주 씨죠? 그러는 거여서 예 그랬더니 전 나경원 혜윤이하고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나경원하고 정봉주하고 친한 줄 알고 그런 아니 거야? 나경원과 네. 혜윤이하고 자기가 서울대 동기래요. 아 이혜훈? 예, 예, 혜윤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어. 나 똑같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네. 지금 동문인 줄 알았던 거지. 아니, 지금 그렇지. 정봉주를.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더러 느닷없이 경원이한테 가서 좀 한마디 하세요. 반기문이 뭐야 반기문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웬 날벼락이야? 그래서 제가 근데 누구를 지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요. 그리고 저더러 정봉주를 지지해 정봉주를. 정말 번지수가 한참 이상하구만. 그래서 나경원 가서 그래서 나경원하고 말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 이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저도 동문인 줄 알더라고 진짜로. 예. 아니 얼굴 보면은 서울대 같이 생겼어요? 강남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둘 다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나경원은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적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지적이지 않고. 요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강통이거든. 예. 정봉주는 옛날에 몰랐어 17대 때. 몰랐어요 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 워낙 친하게 지내고 거기 우리 유 장관님도 어떻게 친할 수가 있어? 보세요 유 장관님 축구부죠. 축구부. 예. 축구부 다 망했어. 국회 축구부 다 망했어.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예. 미드필더 정봉주 예. 국회의원 아니지. 예. 왼쪽 날개 유시민 아니지. 국회의원 아니지. 예. 오른쪽 날개 한병도 국회의원 아니지. 최재성. 센터백 저 강성종 국회의원 아니지. 레프트백 이광철 국회의원 아니지. 라이트 풀백 강기정 국회의원 아니지. 예. 수비형 선병열. 미드필더 최재성 국회의원 아니지. 예. 선병열. 예? 골키퍼는 누구야? 저 수비형 미드필더 선병열 아니지. 예. 골키퍼 임종석 아니지. 근데 정석이 제일 골키퍼야. 잘 국회 나가고. 축구부 지금 전멸이야. 아니, 한 명 남았어, 한 명. 완전 전멸이야. 여성 축구부원 한 명 있었거든요. 나경원. 조배숙도 있어. 나경원, 축구부에? 나경원, 조배석 다 축구부야. 심지어 정몽준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네. 하여튼 17대 국회가 축구부는 다 망했어. 국회 축구부가 전성기 때인데 그때가 예. 그때 일본 국회의원 축구팀하고 붙어서 풀로 뛰면 한 15대 0 날 그렇죠. 15대 실력이었어. 팀이었지. 그런데 17대 국회 국회의원 멤버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뭘 이렇게 보다가 예. 우연히 꼽아왔는데 싹 전멸했더라고. 20대 한 명도 없어. 이게 왜 축구가 중요했냐면요. 17대 때 몸싸움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럼 딱 저하고 최재성 나가서 자 축구부 옆으로 나오세요. 축구부 옆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몸싸움 하는데 제일 전방에 축구부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저기 국회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게임 뛰고 국회의원회관 사우나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사우나에 갔을 때 옷을 벗는 순서가 두 종류가 있어. 예. 위에부터 벗는 사람이 있고 아래부터 벗는 그렇죠. 사람. 축구부는 다 아래부터 벗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딱 허벅지에 힘주고 걸어 다니면 오늘 무죄 선고 받은 H모 의원 이런 사람 빈약한 하체를 하고 저쪽 구석에 조용히 있지. 그러니까 목욕탕을 누비고 다니면서 진짜 우리가 한 구석에 있어서 다들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노화체형 줄어서 아니야, 그래. 노화체형. 배만 나오고. 네. 그 우리 축구부가 다 허벅지 장단지 이만해가지고 딱 밑에만 벗고 다니는 거야. 허벅지는 굳이 안 벗어도 다 표시 나는데. 네. 그리고 다 뭔가 벗어야 좀 제대로 이상한데. 보이지. 아니 그래서 그죠. 그 고향 사람들은 평 안 할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하고 TK의 미래에 대해서. TK 미래. 지금 김관영 경북지사가 자기가 대선 후보인데 안 알아준다고 지금 그런 슬퍼한다는 거 야, 아닙니까? 거기 황교안 빼고도 10명이래. 엄청 많아요. 자유한국당? 네. 네. 근데 1%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거의 대부분 0점 몇 프로지. 예. 홍준표 씨 1.2%인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 그래요? 이번에 이제 자기가 뭐 다크호스라고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 진입 장벽이 1%가 됐어? 참 글쎄 슬픈 말이야. 현실이야. 예. 나 같으면 쪽팔려서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그래. 나 5% 됐을 때 빼달라고 부탁했거든. 예. 리얼미터 여택수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좀 빼주세요 제발. 난 나간다고 얘기도 안 했고 쪽팔려 죽겠네. 5%가 뭐야 좀 빼줘요 이랬더니. 이정윤이 그랬잖아요. 3명 다 합해봐야 10%도 안 되는데 무슨 대권 주자냐고. 요즘 10%면 유망주지. 예. 3명 합쳐서 10%면. 이번에는 그럼 별 힘을 발휘 못하고 황교안은 레이스 걸고. 지금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는
2007년 대선을 엎어놓은 그렇죠. 역 2007년 그때가 돌이켜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고 이명박 이회창이 본선에서 얻은 표가 63점 몇 %예요. 둘이 합치면. 그러니까 보수 쪽이 이회창이 나왔으니까 보수 쪽이 이회창 씨가 15%를 받았잖아요. 이명박이 48점 몇 프로 받아서 그 64%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정동영 이제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이 받은 표가 그게 35%예요. 그러니까 65대 35로 지형이 쪼개져 있었거든 그 당시에 보수 진보가. 지금 여론조사표를 보면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 합치고 그럼 한 60%가 넘게 나오죠. 그게 60% 가까이 돼요. 60%쯤 돼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합치면 60%가 넘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표는 반반으로 봐서 그걸 반을 쪼개면 65예요. 그러네. 그 나머지 잡 후보를 황교안부터 싹 다 합치면 거의 35야. 그 안철수 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한 15명이. 그렇게 35나 되나? 15명이. 한 17명이 합치고 평균 2%. 그래서 지금 이 지형이 65대 35의 지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삐뚤어진 운동장인데 2007년도에 반대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지금. 그 저기선 무슨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야 이런 정도 기울어져요. 진보 쪽으로. 근데 진보 쪽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금방 저쪽으로 다시 기울어져. 그렇죠. 그 저쪽은 65를 회복하는 게 빨라요. 아하. 이쪽이 한 10년 집권하면 저절로 65 거의 가까이 가. 이쪽은 저쪽이 똥보를 엄청 차고 막 엄청 엉덩터리짓을 하고 이쪽이 막 아득바득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그거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여전히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죠. 잠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여성 때문에. 그때는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덕분에라고 그러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님이 오셔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총선에 우병우는 당선될 거예요, 영주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아니, 이제 가는데 거기는.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친다는 거 아니에요? 치든 말든 그새 또 그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아가지고.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아니, 그건 그 선거법이 아니구나.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네. 대대로. TK 지역은 앞으로도 다음 총선에서도 뭐 자유한국당하고 그렇죠. 바른정당 거기에 경쟁력 강한 후보가 이기는 이런 구도로 갈 거예요. 일부 지역은 지금은 현재 야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꼴로 가면 바른정당이 잘 안 되겠죠. TK에서도 될 만한 사람이 뭐 잘 안 될 것 같죠. 계속 뭐 주장하고 있는데 합칠 거예요. 그 둘이는 결국요. 그냥 대선 때까지는 지금 집 나와가지고 지금 자존심 싸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지 맘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뿔따고 사갖고 가재도구 몇 개 집어 던지고 지금 나왔잖아.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따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괜찮다 이러면 계속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 못 살겠거든. 다음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는 바로 동네에 보는 눈도 있는데 무슨 원수돼 가지고 막 가재도구 다 깨고 이제 완전히 이혼하겠다고 해서 서류만 도장 안 찍었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첫 끼 밥 먹을 때 되어서 배고파서 다시 들어오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배고프더라도 참고 대통령 선거 치러보고 두 번째 끼니가 돌아오는데 지방선거 때니까 한 끼 굶고 나면 배가 되게 고플 거라고. 그때 되면 이제 여보 지난번에 내가 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럼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죠. 이러고 다시 붙이겠지. 이번 대선 전에는 안 합칠까요? 그건 어려워요. 대선 전에 어렵고. 시간도 너무 짧고. 근데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 이름이 비슷해갖고. 유승민 그분은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선 전에 그 자유한국당 대선 전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잖아요.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문 열어놓고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거 정도까지는 허용해주자 뭐 그런 얘기지 뭐. 알겠습니다. 장장 2시간 넘게
1부, 2부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로 시작했거든요. 국가란 무엇인가 마지막에 또 한 번 팔고. 그만 팔아. 한 번 더 팔아요. 왜냐면 어제 나가서 이게 5만 한 3천 부 팔렸어요. 이렇게 실없는 소리 자꾸 하니까 공민권이 제한되잖아. 아, 그래요? 난 복권이라도 있으면 돼. 실없는 소리 했다가 지금 감옥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요. 예. 실 있는 소리였어요, 그거는. 실 있는. 끈어풀은 있었어. 예. 그래도 또 국가란 무엇인가 마지막에 한번 세게 한번 팔고. 아,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우리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예.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또는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존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고 국가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립한 개인이에요. 자각한 개인, 독립한 개인. 그러니까 내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내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시민. 그런 시민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기초거든요. 근데 지도자를 잘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 이 사고방식은 이건 왕정시대의 사고방식이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보거나 논평을 보거나 혹은 마이크 들이댔을 때 인터뷰를 하는 시민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유아기의 발상이에요. 이거는 왕조의 신민이에요. 왕정의 신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주사회의 주권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도 장관도 다 그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생각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다음에 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시민들이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시기는 촛불을 드는 거죠. 그렇지만 광장에서만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억압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집단의 권위 아래 개인을 부정하고 복속시키려는 이 미시파시즘 또는 미시독재, 생활상의 독재 이런 것들에서 예컨대 뭐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문화 억지로 술 먹이는 거 뭐 엎드려 뻗쳐시키는 얼차려 주는 거 왜 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야지. 3학년 2학년이 와서 신입생 보고 엎드려 뻗치라면 네가 뭔데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학생이 많아져야 대학이 민주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이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거기서도 올라갔지만 중도층에서도 바른정당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당 무슨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도 무당파층 이런 데서도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격차가 좀 크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쪽에서는 격차가 좀 크게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합리적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희정이 나가든 문재인이 나가든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적어요. 2002년도는 대세론 후보였던 노무현. 이인재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오고. 그때는.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는 넣으니까 일부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노무현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그게 엎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누가 나가도 그냥 다 이기는 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후보 자체가 누가 나냐.
어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보다 둘 중에 누가 나가도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나가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가 나가야 이기나 이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집행부가 이 경선 규칙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도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이 당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좀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봤거든요.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해나간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보다는 이제 상식과 원칙,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감 예. 이런 것들이 꽤 커져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예. 그런 점이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경선 규칙이 나온 걸로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하고요. 본인들 사이하고 캠프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아주 조용한 척하는데 정중동 싸움이 세게 붙을 것이다. 그건 경쟁 관계인데 그러면 아니 그건 근데 뭐냐면 당연히지. 이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진흙탕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글쎄. 그냥 흙탕물 좀 튀기는 정도겠지.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증의 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예. 근데 안희정은 지금 안 거쳤는데 네.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제 안희정 까는 글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캠프에서 예. 안희정 후보를 검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SNS 수사대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건 시민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극렬 문바들이 하는 거지. 극렬 문바 그다음 극렬 안바가 붙다 보면 캠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기에는 후보자들이 잘 정리해야지 그런 거는 뭐. 아니 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진흙탕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이 낮아요. 뭐 이명박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이 정도지. 진흙탕이 되려면 뭐 그 정도는 애교지.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4명 있다더라, 뭐 사생아가 있다더라 이런 게 진흙탕이지. 금괴 숨겨놨다더라. 김종남을 죽인 게 사실은 나였었다. 금괴 얘기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수준 아니잖아. 13위도만요. 뭐가? 문재인 후보가 금괴 3개 보유량을 200톤. 200톤. 그러면 이번에 대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후보 당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추세를 보면 예. 지지율 자체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조사했을 때 예. 안희정 지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에 네. 육박한 걸로 나오잖아요. 돌파한 것도 있고. 하여튼 20% 수준에 걸쳐 있어요 지금. 예. 문재인 대표는 30%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격차가 별로 크지 않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예.